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원생몽유록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원생몽유록은요 원생이라는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역시 이것도요 2015학년도 10월 고3 학평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생몽유록을 보시면은 딱 이제 꿈을 가지고 원생이 꿈을 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원생이 이제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제 소설의 유형 중에서, 고전 소설의 유형 중에서 바로 무엇에 들어갈까요? 바로 뒤에 몽자가 딱 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꿈을 소재로 했지만 뒤에 몽이라고 붙은 건 아니니까 몽자류는 아니겠구나. 이제 몽유롭게 소설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환몽구조라는 걸 얘기했을 거예요.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판타지 세계가 바로 꿈이라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환몽구조라고 하는데, 환몽구조의 이제 여러 개로 이제 환몽구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몽자류하고 몽유롭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학생은 선생님이 밑에다가 링크를, 그때 수업했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환몽구조가 이런 거구나. 환몽구조에 속하는 소설로는 바로 몽유롭게하고 몽자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몽자류하고 몽유록을 잘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몽자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역시 이제 꿈속을 들어가죠. 꿈속을 들어가서 현실과 전혀 다른 인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꿈속에 들어가는데 꿈속에 나는 전혀 나 현실에 나와 전혀 다른 인물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게 바로 이제 몽자류의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현실과 전혀 다른 인물로 태어나 그 겪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그러니까 여기 전혀 다른 인물로 한번 살아보고 뭔가 얻은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기록한 소설이 몽자류 소설이에요. 그래서 왜 이름을 몽자류라고 했냐라고 한다면 소설의 제목에 몽, 그리고 글자 자자거든요. 그래서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소설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명칭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의 제목에 바로 이제 몽자가 들어가는 소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몽유롭게 소설과 마찬가지로 환몽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환몽구조에 따라서 전개되는 그 소설의 유형 중에 몽유롭게가 있고 몽자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몽자류하고 몽유롭게 뭐가 다르냐? 방금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몽자류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로 한번 싹 살아보고 다시 현실 속에 나로 뿅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몽유롭게 소설은 꿈밖의 세계가 현실 세계인데 반해서 몽자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꿈밖의 세계가 비현실적인 이상 세계고 이제 꿈속의 세계가 오히려 현실 세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자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인물로 사는데 이 세계가 바로 이제 현실 세계. 요 밖에 이것은 이제 비현실 세계로 보는 게 몽자류 소설이고요. 몽유롭게 소설은 인물이 어떤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데 똑같아요. 이 똑같은 인물이 판타지 세계 경험하고 또 다시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바뀌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몽유롭게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몽자류 같은 경우에는 천상계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있는 현실이 천상계니까 비현실적인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천상계의 주인공이 보통 이제 죄를 짓고, 죄가 아니고 죄를 짓고 알겠죠? 죄를 짓고 벌로 그 벌을 당해서 바로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컨셉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지상계의 인물로 새로운 이제 지상계 인물로 환생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물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리얼 라이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비현실적이었던 이제 천상계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했으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었겠죠. 이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 내가 여기 현실 세계에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여기 천상계에서는 내가 그냥 볼품없는 천사였는데 여기 현실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엄청난 억만장자로 한번 살아봤어. 살아보고 다시 이제 천상계로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일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다 별게 없구나.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하는 일장춘몽을 깨달았다. 다 인생 부질없다. 이런 거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주제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몽자류 소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에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몽자류 소설은 보시면 군몽, 그죠? 옥르몽, 그죠? 옥림몽 해서 몽자가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소설의 유형이 바로 이제 몽유롭게 이제 소설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몽유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몽유롭게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주인공이 역시 판타지 세계, 바로 한번구조니까요.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지만 이 주인공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 그대로 이 판타지 세계 한번 경험하고요. 다시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 구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어떤 컨셉으로 나오냐면 보통 이제 잠이 들어요. 그래서 푹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이제 판타지 세계를 경험했다. 그리고 다시 꿈에서 깨서 현실로 왔다. 그리고 꿈에서의 일을 기록하는 보통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왜 몽유라고 지었냐라고 한다면 몽은 꿈몽자고요. 유는 놀유자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논다라는 뜻으로 이제 꿈속에서 어떤 것을 이제 경험한 것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우리 현실이었죠. 꿈속으로 들어가죠. 꿈속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인몽의 과정이죠. 꿈에서 깨는 걸 뭐라고 해요? 강몽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역시 한번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한번 구조를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구조는 겉에 이제 다른 있었고 다른 원래 실생활이 있었고 거기에다 판타지 세계로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에 이야기가 있고 원래 겉에 이야기가 있는 외화 그리고 꿈속으로 들어가는 내화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 있죠. 그래서 일종의 액자 소설로도 우리가 한번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조는 액자 소설 구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내용은 보통 이제 몽유롭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꿈속에서 만난 비현실적인 인물과 토론을 하거나 그래서 여기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서요 비현실적인 인물을 만나서 주로 이제 토론을 하거나 이제 그들이 이런 또 잔치에 참석하거나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컨셉으로 소설을 지었냐라고 한다면 현실 속에서 말하기 조금 그래 말했다가 나 잡혀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현실 또 비판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지금 원생 몽유록 같은 경우에는 단종과 사육신의 사건 아시죠? 바로 개유장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시대상 개유장난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잘못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내가 조금 위험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몽유롭게 소설은요 대부분 어떠냐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게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까 몽자류 소설과 다르게 뒤에 몽자가 붙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보시면 내용상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제 몽자류가 아니고 몽유롭게 소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히 비교를 해볼까요? 몽유롭게 소설과 몽자류 소설을 비교해본다면 몽유롭게 소설과 몽자류 소설 모두 다 꿈을 제재로 꿈이라고 하는 판타지 세계로 들어간다는 환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있던 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 일단 쑥 들어가는데 그 세계가 판타지 꿈이라고 하는 판타지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환번 구조를 둘 다 가지고 있더라. 자,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뭐라 그랬어요? 몽유롭게는 이제 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꿈속에 들어가지만 나는 똑같은 인물이야. 알겠죠? 내가 현실 속에 내가 꿈속의 판타지 세계라 하더라도 난 똑같은 인물인 거야. 그래서 꿈밖의 인물과 꿈속의 인물이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꿈 밖의 세계가 이제 현실 세계인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왜 그러냐? 여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현실 세계로 와서 이때
생각하고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컨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속의 내용은 보통 인물의 경험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 이제 꿈속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게 될 원생몽유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때요? 사육신과 바로 우리가 단종의 이야기, 계유정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겪는 그런 내용은 인물의 경험의 일부인 경우가 있다. 많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왜라고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경험하고 토론했던 거를 다시 나와서 이때 이랬다고요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보통 현실 비판적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몽자류 소설. 자, 뒤에 글자가 몽 글자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그렇죠? 자, 몽 글자로 끝나는 소설이랍니다. 자,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 몽유록과 가장 큰 차이점은 꿈 밖의 인물과 꿈 속의 인물이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밖의 인물은 선생님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완전 슈퍼 섹시한 여자로 태어나다가 일생을 살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물로 한번 살아보는 거. 이게 바로 몽자류.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꿈밖의 세계가 비현실적인 이상 세계예요. 왜냐면 이제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보통 이제 인간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컨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꿈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한번 쫙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쫙 살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일생인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이거 왜 했냐라고 한다면 내가 슈퍼 섹시 예쁜 여자를 한번 살아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근데 진짜 그럴까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생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 인생 무상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런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몽자류 소설의 컨셉을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생몽유록 뒤에 몽자로 끝나지 않았죠? 그럼 우리 대충 느낌 쓰게 오죠? 자, 몽유록계 소설이구나.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인물, 있죠? 밖에 있는 이 인물이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데 똑같은 나구나.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판타지 세계, 저기 막 무슨 슈퍼마리오 세계로 한번 슉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거. 알겠죠? 자, 이런 컨셉인 게 바로 이제 몽유록계 소설인 것이죠. 그래서 원생몽유록은요. 한문으로 적혀져 있는 한문 소설이고요. 성격은요. 아무래도 이제 계유정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종과 사육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슬퍼요. 그래서 애상적이고 당연히 그런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몽유록계라고 하는 컨셉을 취한 것이죠. 시간은 조선 선조 때고요. 공간은 이제 어느 꿈속에 어느 정자가 여기 꿈속의 배경이 됩니다. 주제는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권력에 대한 비판. 바로 이제 누구예요? 바로 이제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꿈속에 담았구나. 자, 그래서 특징은 역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 꿈이 바로 판타지 세계라고 하는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얘기했죠?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두 갈래로 나뉜다고 바로 몽유록계 하고 몽자류.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잘 공부를 해두세요. 그리고 단종과 사육신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계유정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계유정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소설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그런 제재를 사용해서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어때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현실 속에서 이런 수양대군의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한다면 느낌적으로 좀 큰일 날 것 같잖아.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너 잘못했어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꿈이란 내가 꿈속에서 보니까 이렇더라. 너 잘못했더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답니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공부할 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5학년도 10월 고3 학평의 작품 구조를 본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발단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선비 원자어, 즉 원생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그렇지. 어때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이제 꿈속이라고 하는 이제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입몽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기출 지문에서 나온 게 바로 전개, 절정, 결말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전개 부분에서 꿈속에서 복권을 쓴 사람의 안내로 임금과 5 신하를 만나요.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원자원은 그들과 이제 술자리를 가지게 되죠. 아무래도 임금과 다섯 신하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육신 중 5명의 이제 문인 얘기하는 거고요. 임금은 누구겠어요? 단종을 만나는 것이 되겠죠. 임금과 다섯 신하들은 이제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어느 한 무인이 나타나요. 한 무인이 나타나서 막 칼춤을 막 추면서 너네들 유학한 선비들 아니냐, 선배가 아니고 선비요, 유학한 선비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얘기를 나옵니다. 너네들은 가만히 있지 않냐, 문신이다 보니까 그치? 하면서 이제 꾸짖으면서 비분강개한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꿈에서 깼죠. 꿈에서 다시 나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꿈에서 나오는 거 바로 강몽이죠. 자, 강몽을 하고 나서요. 거기에서 이제 원자허의 이야기를 들은 이제 원자허가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이제 꿈에서 깨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바로 매월거사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거사를 찾아가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생육신의 한 명인 바로 김시습이에요. 이제 김시습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어진왕 바로 이제 단종과 사육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나라를 빼앗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봐야겠죠?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초대석엔 조선시대의 문제작 원생몽유록을 쓴 임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생몽유록, 제가 조선시대 문제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정치적으로 단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긴 했죠. 그래서 제 문집엔 싣지도 못했는데 시대를 건너 이렇게 후세에서까지 읽힐 줄은 몰랐습니다. 조선시대에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건 삼족을 멸하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설이기에 그런 각오까지 했어야 했는지 우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자허라는 선비가 있었죠. 그는 강계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자허가 책을 읽다가 잠이 듭니다. 꿈에서 그는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날아올라 어느 강 언덕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원자허는 쓸쓸한 기운을 실어옵습니다. 이때 복권을 쓴 단아한 선비가 나타나더니 임금의 명을 받아 마중을 나왔노라고 말합니다. 원자허가 그를 따라가니 어느 정자에 어린 임금과 그를 모시는 5명의 호걸이 있습니다. 원자허는 왕 앞으로 나아가 예를 올리고 말석에 앉게 됩니다. 이들은 고금의 흥망에 대해 지칠 줄을 모르고 토론을 합니다. 먼저 복권을 쓴 사람이 중국 고대의 성군인 요, 순, 우, 탕 4분이 덕 있는 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선례가 되어 신하가 임금을 치는 명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임금은 명분을 빙자한 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4분 성군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임금은 원자허를 위한 주연을 베풉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과 신하들은 각각의 회한을 털어놓기로 하죠. 먼저 임금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며 왕위를 빼앗긴 약한 왕의 한을 노래합니다. 살아서는 임금이나 죽으면 고혼이러니 새 임금은 거짓 의제로 높이는구나. 고국의 백성들은 초나라 사람인가? 67명의 신하만이 죽음을 택하였네. 신하들도 돌아가며 시를 짓는데요. 첫 번째 신하는 어린 임금을 보필할 재주가 부족했음을 안타까워하는 시를 짓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자신의 충정을 아끼지 않을 것을 노래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기계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시를 짓고요. 네 번째 사람은 무도한 세상을 볼 수 없다며 지조를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앉은 사람은 집현전에서 보상의 조서를 쓴 부끄러움을 토로합니다. 마지막으로 복권을 쓴 신하가 충성심과 비분관계의 내용을 담아 시를 짓습니다. 원자허는 눈물을 닦으며 왕과 6 신하의 노래에 화답하는 시를 짓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늠름한 장부 한 사람이 들어와 임금에게 읍하고는 한탄을 하죠. 아, 썩은 선비들과 무슨 대사를 꾸몄다는 말인가? 그는
칼을 뽑아 춤을 추며 노래를 합니다.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을 한탄하고 실천력 없는 문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읊은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비바람이 불더니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원자헌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원자헌은 친구 해월거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죠. 해월거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음에도 왕위를 찬탈당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시를 짓습니다. 원생몽유록, 결국 원자어, 그러니까 원생이 꾼 꿈 이야기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허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원호의 호이기도 합니다. 자허가 생육신이라면 그가 꿈에서 만난 임금과 6명의 신하는 결국 단종과 사육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종 보기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죽은 6명의 신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허를 그들에게 안내한 복권을 쓴 선비는 누군가요? 이 6명의 신하에 대해 육신전에 상세하게 기록했던 남효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육신의 신분이 회복된 것은 숙종 때이죠. 작가님은 그보다 앞선 선조 때 작품을 쓰셨고요. 맞습니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표현을 못하고 꿈을 빙자하여 글을 쓴 것이지요. 그리하여 몽유록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소설 원생몽유록이 탄생하였군요. 임재 선생님, 먼 시간을 건너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비판 의식을 담은 조선시대 몽유록계 한문소설 원생몽유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원생몽유록이라고 해서 제목이 바로 이제 원생이 꿈을 꾼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생은요, 바로 이제 원자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허, 이제 원생.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이 소설은 이제 꿈을 가지고 쓴 바로 이제 몽유록계 소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역시 이제 2015학년도 10월 고3 학평 지문이고요. 학평 지문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그 지문을 펼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현실 비판적인 주제의식을 담은 몽유록계 소설이다. 몽유록계 소설 앞에서 설명했었죠. 꿈속으로 쑥 들어가는데요. 꿈속으로 들어가는 이 자아가요, 현실 세계의 자아하고 꿈속에 있는 자아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그 일을 다시 현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구조. 그러니까 원래 나하고 꿈속에다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몽유록계 소설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꿈속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했어요? 임몽이라고 했죠. 꿈에서 깨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강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그런 이제 환몽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환몽 구조가 바로 이게 환몽 구조고요. 이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물의 변화가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몽유록계 하고 몽자류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에서 보시면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먼저 나와 있죠.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자, 꿋꿋한 절개를 지닌 선비.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주인공은 이제 원생, 즉 원자허거든요. 그래서 원자허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꿋꿋한 절개를 지닌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생육신 6명 중 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육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조선 전기의 단종, 6대 단종을 위하여 절의를 지킨 6명의 문신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가 죽은 이제 신하들을 이제 사육신이라고 하고요. 그와 다르게 이제 살아서 이제 절개를 지킨 6명의 문신은 이제 생육신이라고 하죠. 살아있다. 6명의 신하. 그래서 김시습이라든지 이제 원호라든지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을 말하게 되죠. 여기서 이 원호가 바로 이제 원자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어도 역시 생육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꿋꿋한 절개를 지닌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꿋꿋한 절개를 지닌 선비 원자허가 밤에 독서를 하다가 잠이 든다. 하하.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겠죠? 책을 읽다가 잠자는 거, 여러분들 항상 하는 거. 자,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꿈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꿈, 환몽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이 든다, 자, 잠이 들어간다, 꿈속으로 들어간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인몽이구나. 그래서 이제 꿈을 매개로 한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꿈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꿈속에서 강의 언덕을 거닐며 시를 읊던 자원은 굉장히 우아하네요. 그렇죠? 자, 복권을 쓴 사람을 만나는데, 자, 원자애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복권을 쓴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자,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생들이 도포에 맞추어서 머리에 쓰던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거 쓴 거 많이 봤죠? 이제 복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권을 쓴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자, 그가 임금과 신하들이 자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꿈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복권 쓴 사람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라고 말하면서 정자로 인도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로 이제 같이 가게 됐죠. 자, 그들이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임금과 이제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과 바로 이제 5신하를 얘기하게 됩니다. 임금과 5신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육신 중에 5명이죠. 사육신 중 5명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5명은 전부 다 이제 문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인. 사육신 중 5명의 이제 문인을 우리가 말하게 되죠. 자, 이들은 자어가 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마중을 나왔다. 다 기다리고 있었네요. 꿈속에서. 자, 자어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임금에게 나아가서 문안을 여쭙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쭙고 되돌아와서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맨 끝에 앉았다. 자어의 원자어의 바로 윗자리에는 복권을 쓴 이가 앉았고, 아까 이제 복권을 쓰고 자기를 마중 왔던 사람이 바로 윗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어를 여기까지 안내한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제 육신전을 쓴 남효원, 즉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효원이 이 사람도 생육신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5사람이 차례로 앉았다. 이 5사람 역시 누구예요? 바로 사육신 중 5명의 문인을 말하는 거겠죠. 자, 자어는 어찌된 까닭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몹시 불안하였다. 왜 나를 여기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지? 막 이런 거. 이때 임금이 말했다. 자, 여기 나오는 임금 누구겠어요? 우리가 이제 원생몽유력의 배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 단종과 수양대군의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계유정난을 담고 있어요.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또 비판하기 위한 소설이 바로 원생몽유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꼭꼭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그때 말하였다. 여기의 임금은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바로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바로 이제 단종 임금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일찍부터 경에 원자어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하였소.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만났으니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마오. 자,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원자어가 꿈속에서 임금, 단종과 5신하, 사육신 5명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어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일어서서 은혜에 감사했다. 자, 그 후 자리가 정해지자 그들은 고금, 이제 예전과 지금을 우리가 고금이라고 해요. 이제 옛날이 바로 예전, 예꽃자, 금, 이제 금자, 지금 현대 시대.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국가에 흥하고 망하는 거,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흥미진진하게 논의를 하였다. 자, 복권 쓴 일은 그 중에서 이제 탄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종과 사육신의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국가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냐, 이 남효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옛날 요승 탕무는 망고의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이게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요순 탕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국의 성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물려주지 않고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방식을 따르는 성군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복건스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고의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죄인이에요. 오, 굉장히 이제 사고의 방식이 독특하죠. 이 사람들은 성군으로 굉장히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후세의 여우처럼 아양을 부려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선의를 빙자하였고, 자, 그들 때문에, 자, 이들이 어떠다 그랬어요? 자신의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라고 하는 거. 그 의도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후세의 왕들이, 후세의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야? 여우처럼 아양을 부려서 임금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먼저 그걸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리가, 복건스니의 논리가 바로 이 사람들이 먼저 그런 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후세의 여우처럼 아양을 부려서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그런 나쁜 놈이 있는데, 그런 나쁜 놈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선이다 라고 빙자했다는 거야.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군주의 지위를 물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순탕무처럼 선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기가 무력으로 빼앗았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수양대군을 또 돌려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처럼 아양을 부려서 임금의 자리를 빼앗아 놓고는 나는 선의한 건데, 요순탕무가 한 것처럼 선의한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제일 처음 제공한 사람이 바로 요순탕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이 왕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서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렇지, 신하로서 임금을 친 거 이거 나쁜 건데, 수양대군 네가 신하인데 임금의 자리, 단종의 자리를 빼앗아 놓고도 난 선의한 건데, 선의한 거야 요순탕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순탕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천년의 도도한 세월이 흘렀건만 누구도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자, 천년의 도도한 세월이 흘렀지만 누구도 그 폐해, 부당한 인물이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의 자리를 빼앗아 차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제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 내 임금이야말로, 바로 이 요순탕무 임금이야말로 도적의 시초, 도적의 처음이 아니고야 무엇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도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제 임금이, 이제 단종이 뭐라고 하냐, 얼굴빛을 바로잡고, 아니요, 경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요? 내 임금의 덕을 지니고 내 임금의 시대를 만났다면 옳거니와. 자, 이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 내 임금의 덕을 지니고, 그러니까 내 임금 바로 요순탕무,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 임금의 덕을 지니고, 요순탕무는 덕이 있는 임금이야. 그리고 그 내 임금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바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는 성군의 시대였던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순탕무는 덕이 있는 임금이고, 그들의 시대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성군의 시대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임금의 덕이 없을 뿐더러 내 임금의 시대가 아니면 아니 될지니, 자, 내 임금이 덕이 없고, 그 내 임금이 요순탕무가 덕이 없었고, 만약에 덕이 없었고, 그 내 임금의 시대, 바로 그 성군의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됐다면,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이 그러니까 도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선의했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 임금이 무슨 허물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요손탕부는 덕이 있는 임금이었고 그들이 살던 시대는 이제 그렇게 선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이 한 일은 문제가 된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단종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임금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다만 그들을 빙자하는 놈들이 도적이 아니겠소? 그래서 요손탕무는 덕이 있는 임금이었고 그러니까 아무런 허물이 없고 다만 지금은 그들을 빙자하여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게 무력으로 빼앗았지만 그것을 선의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시대를 만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요손탕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시대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바로 성군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선의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지금의 이제 사람들이 선의했다고 이제 뻥치는 것은 거짓말로 빙자하는 것은 바로 도적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바로 그 선의했다고 바로 악용하는 그 옛날에 요순탕무가 좋은 의도로 했던 그것을 악용하는 지금의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복건스님은 남여원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며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분개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몹시 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옛날에 진짜 좋은 의도로 했던 이 선거들을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렇게 하며 사과했다. 자, 임금은 또 그만두시오. 오늘은 귀한 손님이 누가 왔습니까? 원자어가 왔죠. 자, 원자어가 이 자리에 계시니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소. 다만 달은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어찌하리오 하고 이제 금포를 벗어서 임금이니까 이제 금으로 된 그 두루마기를 입었겠죠. 금포를 벗어서 갯마을에 보내서 술을 사오게 했다. 술이 몇 잔 돌자 임금은 그제서야 잔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6사람을 돌아보았다. 하면서 이제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명은 바로 누구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누구예요? 사육신, 죽은 사육신 5명 있었죠. 5명이 있었고 아까 복권 쓴 사람 있었죠. 남여원, 그 남여원 1명, 알겠죠? 남여원 이렇게 해서 1명 더해가지고 이제 6사람이 된 겁니다. 사육신 6명, 남여원 1명 해서 6사람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어가 이제 꿈속에서 만나서 그 만난 인물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들은 이제 각기 자신의 뜻을 말하여 남몰래 품은 원한을 풀어보미 어떠할꼬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통한 마음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6사람 모두 다 원한을 품고 있는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했다. 6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사육신 5명, 남여원여 1명 합쳐서 6사람. 자, 전하옵께서 먼저 노래를 부르시면 신들이 그 뒤를 이어볼까 하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자, 그러니까 임금 즉 단종이 수심에 겨워서 굉장히 이제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옷깃을 여미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노래 한 가닥을 불렀다. 노래를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옛날 고전 소설에는 이렇게 삽입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인물의 바로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삽입되어 있는 시를 통해서 단종 임금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삽입된 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물은 울어 예일제, 예다라는 것은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강물은 울면서 흘러갈지 쉴 줄을 모르는구나. 자, 강물이 그냥 가고 있는데, 그죠? 그냥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슬프니까, 단종의 마음이 슬프니까 강물이 울어서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강물은 이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기나긴 나의 시름 이 물에 비길 거냐. 자신의 시름이 이제 물의 시름보다 더 세다. 내가 더 슬프다. 저 물보다. 그 얘기죠. 살았을 땐 임금이었지만 그렇죠. 죽어선 고혼뿐이거늘. 고혼이라는 것은 이제 외로운 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독하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았을 땐 나 임금으로 살았지만 이제 임금으로 살았을 때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겠죠. 죽어서는 외로운 혼으로 남아있다. 이제 단종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 임금은 여기에 새 임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수양대군을 말하는 거죠. 새 임금은 거짓이다. 거짓이라 나를 높여 무엇하리. 결국에 이제 수양대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부당하게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인물인 수양대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국의 백성들은 국적이 변했구나. 거기에 살던 백성들은 국적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 자신이 아닌 즉 수양대군 새 임금을 섬기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옛일곱 신하만이 옛일곱 신하라는 6명에서 7명의 이제 신하만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선시대의 이제 사육신을 말하는 거겠죠. 죽음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했죠. 오늘 저녁은 어인 밤인가 강루에 함께 올라 차가운 물결, 밝은 달이 수심을 자아낼 때 굉장히 이제 슬프다, 근심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픈 노래 한가락에 천지가 아득하구나.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의 이런 삽입시에서는 임금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어떤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까?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왕위를 찬탈당한 분노, 슬픔, 그렇죠? 그로 인한 이 신하들의 또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의 삽입시가 나오면 그 시를 읊은 사람의 이제 감정 상태를 내가 알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래가 끝나자 5사람이 이제 각기 절구를 읊었다. 이제 5사람 역시 누구겠어요? 바로 사육신 중 5명이 되겠죠. 절구는 이제 사구로 이루어진 한 시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 절구라든지 율시라든지 이거는 선생님이 아마 이제 수업 때 여러분들에게 한시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한시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절구하고 율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구로 이루어진 한시를 우리가 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읊었다. 자,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시를 읊었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감정이 잘 드러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첫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사육신 중 한 사람이 먼저 읊었다. 자, 뭐라고 읊었냐? 어린 임금 못 받은 내 제주 열품이라. 자, 어린 임금을 제대로 내가 못 이렇게 지지를 못했다. 그거는 내 재주가 굉장히 낮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책하고 있죠. 어린 임금, 즉 단종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라를 잃고 임금을 욕보이고 임원까지 버렸구나. 자, 나라도 잃어버렸죠. 임금도 욕보이고 임금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결국 임원까지 버렸구나. 자기도 이제 죽음으로 임금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아 천지를 둘러보니 지금아 하늘과 땅을 둘러보니 부끄러울 뿐이구나. 임금을 이렇게 섬기고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부끄럽다 라고 해서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 있어요. 당년에 일찍 스스로 도모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노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사육신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죠. 자, 읊기가 끝나자 만좌는 이제 만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가득하게 쭉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석인데 이렇게 자석이 만석인데 꽉 찼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좌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좌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흐느껴 울었다. 다 이제 그 심정에 이제 공감한다는 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이한 사내가 갑자기 어떤 기이한 사내가 뛰어드는데 아까 우리가 사육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육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의 단종에 이제 보기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서 죽은 6명의 관리자 죽음으로써 이제 절개를 지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까 이제 박팽년, 성상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문인 5명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방금 갑자기 뛰어든 기이한 사내 있죠. 기이한 사내는 바로 이 유흥부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흥부는 유일하게 이제 무인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든 이 기이한 사내는 바로 사육신유 유흥부, 바로 유일한 무인 한 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그는 씩씩한 무인이었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인물의 이제 외양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묘사를 하면서 성격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겨 있냐라고 봤더니 모습이 굉장히 씩씩한 이제 무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보면 키가 훨씬 크고 키도 엄청 크고 훤칠해요. 용맹이 뛰어났으면 왠지 막 힘이 넘치는 느낌. 얼굴은 폭엔 대추와갖고 대추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 껌미나면 아니네요. 자, 눈은 샛별처럼 굉장히 용맹한 그런 느낌이죠. 눈이 번쩍번쩍 이렇게 샛별처럼 번쩍했다. 그는 옛날 문천상의 정의에다가 진중자의 맑음을 경하며 옛날에 문천상이라는 사람이 정의롭고 진중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맑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에 빗대어서 누구? 바로 유흥부를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처럼 정의롭고 맑아요. 그리고 대추를 포갠 건 좀 꽃미남은 아니지만 눈은 샛별처럼 번쩍번쩍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늠름한 위풍은 사람들을 하여금 공경심을 일으키게 했다. 굉장히 늠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는 임금의 앞에 나아가서 벤 뒤에 5사람을 돌아보며 5명의 사육신들을 돌아보며 이제 꾸짖는 거야. 자, 뭐라고 하냐? 애달프다. 썩은 선비들아. 그들과 무슨 대사를 꾸몄단 말인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애달프다. 난 너무 슬프다. 이 썩은 선비들아. 바로 이 썩은 선비들아 했는데 이 썩인 선비들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제 우리 사육신 5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문인이라고 했었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썩었냐? 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문인이었기 때문에 좀 소심하고 실천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야. 좀 더 대담하게, 좀 더 실천력 있게, 좀 더 과감하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단정도 왕위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너네가 실천력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유흥부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들과 무슨 대사를 꾸몄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약한 선비들에 대한 울분의 표현인 거예요. 하고 그 칼을 뽑아서 일어서서 춤을 추며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칼을 뽑았다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무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마음은 간계하고 이제 간계하다라는 것은 이제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굉장히 의기가 북받쳐서 원통하고 슬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막 울분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이제 마음은 간계하고 소리는 큰 종을 울리는 듯 싶었다 하면서 노래를 또 불렀죠. 역시 또 삽입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삽입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소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삽입시 뭘 알 수 있다고요? 그걸 읊는 등장인물의 감정상태, 심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흥부의 심리상태 볼까요? 이렇다는 거야. 그 노래는 다음과 같았다. 바람은 쓸쓸하여 입지고 물결이 찰제. 굉장히 슬픈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배경이네요. 바람도 쓸쓸하고요. 이파리도 지고요. 물결은 또 슉슉슉슉슉. 물결은 또 차요. 차. 자, 칼을 안고 긴 휘파람에 칼을 안고 있다라는 거 역시 무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칼을 안고 긴 휘파람에 북두성은 기울었네. 보통 이제 북두성은 임금을 말하는 거니까 임금이 이제 기울었다라는 것은 이제 단정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살아서는 충의하고 살아서는 내가 충성을 다해서 바쳤는데 그 누굽니까? 바로 단종의 보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죽어서는 굳센 혼을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내가 굳센 혼을 가지면서 당신을 이렇게 충성으로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바쳤는데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내 금량이 어떻더뇨? 내 금량 바로 내 생각이 어떻더냐? 강 속에 둥근 달로 있더라. 여기를 보시면 내 생각이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죠. 내 생각은 어떠냐? 바로 나는 강 속의 둥근 달이다. 절대로 이제 흐드러지는 달이 아니고 단단하게 있는 둥근 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했으니까 이제 자문자답이죠. 그만큼 자기는 이제 맑고 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일을 도모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니 썩은 선비 책하지 말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실천력 있게 했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제 울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꿈속의 인물들이 서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그런 원통한 심정, 그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삽입시가 나오면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이 어두컴컴해지고 시름겨운 구름이 끼더니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이 갑자기 휴 어두워져요. 시름겨운 구름이 갑자기 껴요. 비가 쏟아져요. 바람이 몰아쳐요. 태풍이 오기 일보 직전이네요. 자, 이건 뭡니까? 갑자기 지금 배경이 바뀌었죠?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죠? 결국 이건 뭐 말하는 겁니까? 장면의 전환.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바로 장면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귀를 찌는 전등 소리가 울리더니 콩콩콩콩콩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장면이 이제 바뀌는 거야. 하면서 모두가 호련히 흩어져서 슉 하고 다 사라졌다는 거야. 뿅뿅뿅 이렇게. 자, 자어도 역시 놀라. 자, 깨어 본즉. 자, 자어가 깨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뭡니까? 꿈에서 깨어났구나. 강몽이구나. 아까 인몽 있었죠? 강몽 있죠? 환몽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원자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원자어란 인물은 꿈속에서도 원자어였고 꿈 밖에서도 원자어죠. 아, 이것은 그러니까 몽이롭게 소설이구나 알 수가 있죠. 깨어본즉 한바탕의 꿈이었다. 이제 꿈속에서 깨어났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꿈속을 여행하고 와서 이런 몽이롭게 소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는 어떤 현실이에요? 바로 이제 왕위를 빼앗은 부정한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그런 수양대군에 대한 비판,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꿈이라는 이런 제재를 사용해서 바로 단종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꿈을 꿨으니까 이제 그 꿈에서 겪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현실을 비판해야겠지. 누구를 찾아가냐? 바로 매월거사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생육신 한 사람인 김시습을 찾아가서 그런 꿈 얘기를 듣고 통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원통하고 분한 어조로 말했다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대체로 보아 옛날로부터 임금이 어둡고 신하가 혼잔하여 굉장히 어리석고 못나고 사리가 이제 어둡고 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망친 자가 많았었다. 그 예전에는 그랬었다. 임금도 잘못된 임금이었고 신하도 별로 이제 뛰어난 신하가 아니었고 굉장히 어리석고 못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많았었다. 옛날에는. 자,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을 보건대 그 임금 누구 단종을 보니까 그는 굉장히 현명한 왕인데 이상하다. 임금이 어둡고 그래야 나라가 망한 것이었는데 그 임금을 만나보니 단종은 현명한 왕이야. 그리고 그 여섯 신하도 어때? 꿈에서 만난 여섯 신하, 즉 사육신들이죠. 모두 충의의 선비인데 어찌 이런 신하와 이런 임금으로서 패망의 화를 입음이 이렇게 참혹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고 충성을 다 바친 충의의 선비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둘 다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망하고 참혹하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고 이제 그런 비판을 나타내고 있죠. 아, 이것은 대세가 이렇게 맞는 것일까?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된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불갑을 시세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원인은 하늘에 돌리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서 하늘이 이게 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임금도 괜찮은 임금이고 신하도 충직한 신하들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 이거 하늘의 뜻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게 원인을 돌린다면 저 착한 아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원래 하늘의 도리가 아닌가? 그거 뭡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이제 벌을 받는 거. 권선징악, 복선하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원래 하늘의 원리가 아닌가? 아니, 만일 하늘의 원인을 돌릴 수가 없다면 곧 오득보도 막연하여 이 이치를 상세히 알 수가 없어 유효한 이누리의 한가지사의 회포만을 돋을 뿐이구려. 하늘에게 그런 원인을 내가 돌릴 수가 없다면 원래 권선징악 되는 거 아니냐?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원래 착한 사람 복 받는 거 아니냐? 복선하음 아니냐? 그런데 하늘에게도 그것을 하늘의 이치로도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그냥 나는 원통하고 슬플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게 원인을 돌릴 수 없으면 패망의 화를 입게 된 이치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건 하늘의 이치를 벗어난 것인데 나는 그냥 그저 원통하고 슬플 뿐이다 라고 이제 어때요? 결국에 이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에 대한 그 비판,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제 원생몽유로 바로 우리가 이제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2015 학년도 10월 고3 학평 지문이 있으면 같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지문이니까 언제든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 지문이었고요.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출 지문에 이어서 우리 문제 같이 풀어봐야겠죠? 문제 같이 풀어보고 역시 또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생 구조의 환몽 구조네. 환몽 구조에 속하는 몽유럽게 하고 이제 몽자류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의 차이점까지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